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강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하는 센터에서는 도시하고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중에 하나의 갈래로서 그 보더랜드인 파주, 특히 기지촌이었던 파주의 용주골을 이제 깊게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그 탐색 과정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 즉 기지촌 사람들은 어떤 폭력과 통제를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아직 현장에서 진행 중인 연구이기 때문에 오늘 코멘트를 많이 주시면 이후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기지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기지촌은 그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어떤 상업 마을입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의 어떤 군사 영향력 아래 있었던 동아시아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에서 기지촌은 사실 이 사진처럼 미군이나 양공주라는 이미지로 소비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로 기지촌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저는 이 지역에 그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살았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이제 각종 통제나 폭력 같은 것들이 이제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기지촌에서 일어난 어떤 폭력들에 대해서 젠더화하는 시각들을 굉장히 동의를 하지만 그 폭력의 정황들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초점을 미군과 위안부라는 어떤 특정한 관계에서 더 넓은 단위의 어떤 마을 단위의 관계망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그 기지촌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들이 행하거나 아니면 경험했던 어떤 각종 통제나 어떤 폭력들이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 혹은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모더니티에 대한 것으로 정당화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기지의 건설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적으로는 안보 그리고 국제 관계적으로는 냉전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그 농촌 마을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붐타운이 되는 어떤 지역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실 이 동네에서 왜 그런 폭력들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지촌에서 일어난 각종 이제 통제 행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의 초점을 어떤 특정한 관계라기보다는 마을 단위의 관계망으로 좀 확장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기지촌의 물질적이거나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다듬는데 참고가 된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일상이 어떻게 군사화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지촌을 군사화된 경관으로서 다루는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캐서린 문을 위시를 해서 매매춘이 어떻게 정치적인 것이 되는가라는 문제로 이제 국제관계와 개인의 일상들을 연결한 그런 국제관계의 연구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기존 연구에서는 좀 누락된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지촌의 통제와 폭력이 어떤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그런 물질 기반에 대한 실증 연구가 좀 부족하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기존 연구들이 아무래도 폭력을 다루다 보니 국가 대 기지촌, 혹은 군대 대 여성 이런 식으로 좀 대립구도를 형성을 함으로써 기지촌에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권력이 작동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이 안 됐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누락점을 채우기 위해서 지역을 좀 아상블라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그 아상블라주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섰고 아직도 아상블라주를 제 연구에 어떻게 좀 접합을 시킬지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해한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역을 아상블라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지역을 어떤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을 막론한 어떤 구성 요소들의 네트워크로 보는 것이다 라고 좀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시공 간의 변화에 따른 다중성, 행위자들한테 분산된 어떤 권력, 맥락과 상황 이런 것들이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연결시켜서 이제 제가 보는 그 기지촌이라는 공간이 어떤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 예외 공간, 특히 국제관계나 미군 기지에 의해 희생당한 지역 이런 식으로 개념화되는 것보다는 이 공간에 존재했던 행위자들의 어떤 다양한 그 관계들로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당시 이 지역에서 발생한 어떤 통제나 폭력을 이해하는데 더
유용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앙상블라주 관점을 이용해서 제대로 적용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1970에서 80년대 한국 기지촌에서 일상적인 어떤 통제 행위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 그 인터뷰, 지도화, 문헌 조사들을 사용을 했고요. 연구 결과를 세 부분 정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파주 용주골의 지역적인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곳에서 일어난 통제가 어떻게 이제 형성되고 해체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각 행위자들이 어떤 권력을 대리하면서 경합하고 연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역적인 맥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파주의 용주골은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번영했던 기지촌입니다. 1970년대 닉슨 독트린이 시행이 되면서 기지가 철수를 하고 많은 기지촌들이 쇠퇴를 했는데, 이제 용주골도 그런 지역 중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개발 담론에서 밀려나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가옥 구조나 뭐 사람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그 1954년도 용주골 지역에 대한 항공사진인데요. 이게 까매서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그 기존의 집성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 뭐 성가, 박가, 조가 이런 그 작은 그 집성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모여 살던 작은 집성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 전쟁 이후에 이곳에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포함한 한 6개의 미군 기지가 갑자기 들어서게 됐고, 그 이후로 갑자기 이제 위락시설의 배후지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지금 현재 상태의 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기존의 집성촌 보이시죠? 그리고 되나?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요 갈곡천이라고 천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그 북단이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그 미군들을 많이 상대했던 용주골이고, 그 아래쪽이 대추벌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을 상대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미군들은 떠났으니까 미군을 상대하는 것들은 거의 없어졌고, 대추벌은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희는 이제 그 북단인 천의 북단인 용주골을 지역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용주골에 1960년대에 있었던 상업시설의 업종 분포를 나타낸 건데요. 저희가 이제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235개의 업소를 복원을 했습니다. 이걸 업종별로 나누면 이제 순위별로 말씀드리면 식료 잡화점, 양품점, 양복점, 클럽, 선술집 이렇게 대부분의 업종이 서비스업이었거든요. 당시 1960년대 대부분의 마을이 다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했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활발하고 다양한 경제 활동은 그 굉장히 다양한 외지인들을 끌어모았는데요. 그 타지에서 용주골로 전입한 인터뷰들한테 여기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공통적으로 돌아오는 답변이 거기 가면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왔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경기가 좋았냐면은 그냥 공간이 조금만 나면 다 그냥 구멍가게를 만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자원들은 사실 사람들이 이것에 그 자원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허가하고 채널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인구와 경제활동들은 그 당시 시대 상황, 그러니까 다들 못 살고,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마을 조직들 그런 것들의 관계 때문에 그 기지촌 특유의 통치활동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용주골의 업종 구성이나 그리고 인터뷰에 중앙을 종합해 봤을 때 기지촌 경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성산업을 중심으로 한 홀, 그러니까 클럽을 중심으로 한 경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PX 경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 간의 달러 금융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모두 여성들의 몸이나 미군 기지에 전적으로 이제 의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기지촌에는 속칭 그 양키 물건 장사라고 해가지고 그 PX 물건의 판매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면세품은 그 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법 때문에 내국인에 대한 판매가 완전 금지되어 있었는데, 소위 그 영향력 있는 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PX 물건을 구매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례로 그 당시 그 새마을 지도자였던 남성은 그냥 직접 장부에 사인을 하면 갖고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위안부 자치회장이었던 여성분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뭐 어떤 아저씨한테 물건을 부탁하면 그냥 미술품 갖고 나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뷰이들은 그 애초에 이러한 밀매가 뭐 미국의 PX 사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PX 종사자, 브로커, 유통업자들끼리 뭐 다 알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그 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어떤 경계선이라는 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형성이 됐다.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휴머나이즈 보더를 형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그 접근하는 사람이 경계를 이루는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침투가 굉장히 쉬워지거나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침투의 자격은 어떤 여권이라든지 출입증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지역의 정치 권력에 의존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그 미군 기지 담장을 넘은 밀수품들은 기지촌 내부에서 소비가 되기도 했는데 대체로 다들 아시겠지만 남대문의 도깨비 시장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 용주골에서 시장으로 이어지는 대로에는 봉일천, 삼송리, 구파발이라고 하는 그 세 개의 주요 검문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사람을 보통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사람들을 보통 그 검문을 하기는 했는데 기지촌을 드나드는 물품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밀매업자들은 그 고급 교통수단이었던 택시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검문소에 라면 박스를 던져주고 지나가기도 했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인터뷰인은 검문소의 전경들이 그냥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문 잘 제대로 안 했다라고 회고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처럼 검문소는 마을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물건을 검문을 하기도 했는데 또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검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원과 함께 인구가 갑자기 마을에 불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쌀, 연탄 같은 필수재를 공급하는 거, 그리고 그 클럽, 홀이라는 곳에 관광 맥주, 소위 뭐 버드와이저나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돈이 되는 일이었는데 이것이 통제의 대상으로서 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독점 권한들이 지역의 권력자, 아까 뭐 지주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선별적으로 분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향후 증거 자료를 더 구득해서 구체화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밀매의 경계를 비교적 쉽게 투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주로 지역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용주골에는 관광협회, 자치회 뭐 이런 수많은 조직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이제 대부분 당시에 권위주의적 국가의 통치 기능 일부를 위임받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들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상장 같은 경우에는 그 쌀가게 아저씨가 그 인터뷰 도중에 갑자기 보여주신 것들인데요. 쌀가게 아저씨는 예전에 새마을 지도자였고 그 마을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삼천교육대에 보낼 정도 굉장히 큰 권력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를 그리기도 했는데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 민정당의 요청으로 마을 지도를 그린 것인데요. 누가 당원인지의 여부가 다 나타나 있어서 당시에는 어떤 살생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로서 이제 인구를 통제하는 경계에서는 어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아까 보여드린 어떤 외국 물자를 통제하는 경계에서는 오히려 구멍을 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 많이들 아시는 그 위안부 통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위안부 또한 굉장히 특수한 인구로서 다양한 집단들에게 통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위안부 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녀 회원증 발급 권한을 갖고 있어서 그 타지로 이제 전출을 하거나 전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자치회가 위안부에 대한 통제를 단독으로 진행했던 건 아닌데요. 그 제가 직접 그린 다이어그램인데 저거는 잘 안 보시겠지만 그 용주골에 존재했던 각종 조직들 중에 일부 주요한 것들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위안부 자치회장은 마을의 번영회에서 임명을 했고 그리고 이 번영회는 건달들에게 막 관리비를 지급해서 위안부가 도망가는 걸 막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일련의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지촌을 얘기할 때 이제 국가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설치한 것들, 일례로 한미친선협의회 같은 것들을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한꺼풀만 더 열어보면 이 작은 마을에서 통제의 수행이라는 것은 한미친선협의회부터 지역의 건달들까지 공적이고 사적인 행위자들의 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합의 형성을 보는 것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수행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어떤 이해를 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종합하자면 그 기지촌이라는 곳은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스케일의 권력들이 경합하던 어떤 경제 공간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성산업과 밀매를 중심으로 한 기지촌의 경제 활동이 이제 폭력과 통제를 전제하거나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상블라주의 관점을 적용을 하자면 이 거시적 권력과 미시적 일상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권력이 어떻게 재배치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 기지촌의 사례에서는 당시 권위주의적 국가가 시행한 제도나 정책들이 주로 아까 보여드린 뭐 새마을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뭐 이장 뭐 등등의 마을 조직들에 의해서 수행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